만약 여러분이 작가인데 시대가 모든 걸 억압하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쓰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 암흑기 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그 세 가지 다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나라는 힘을 잃고 우리 문화마저 억압받는 그런 시대 말이에요. 네, 바로 1930년대 일제제국주의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웠던 바로 그 시절의 한반도입니다. 이런 시대의 예술은, 특히 문학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절박한 질문이었겠죠? 당시 작가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그 답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가 역설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문학적 창의성을 터뜨렸는지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당대 문학의 지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첫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바로 리얼리즘. 둘째, 아니다. 중요한 건 파편화된 인간의 내면이다. 모더니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은 그냥 예술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한다. 순수 문학.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서로 다른 답을 내놓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볼까요? 이 작가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학은 현실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학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 현실을 있게 해주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당대 사회의 부조리하고 아픈 현실을 똑똑히 비춰야 한다. 바로 이게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리얼리즘 흐름의 아주 중요한 축이 바로 카프라는 작가단체였어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인데 이들은 문학이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봤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급의식을 일깨우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기영의 소설 고향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배운 지식인이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농민들을 가르치고 조직해서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정말로 현실에 뛰어들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리얼리즘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었어요. 염상섭의 3대 같은 작품을 보면 그 거울이 이번엔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의 내부를 향합니다. 식민지 시대, 새로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에 걸친 가족이 겪는 갈등과 몰락을 정말 날카롭게 파헤쳤죠. 자,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려 했던 리얼리즘 작가들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본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그룹, 모더니즘 작가들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깥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진짜 들여다봐야 할 건 바로 우리 내면의 혼돈이라고요. 이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이전처럼 평범하게 글을 써서는 이 파편화된 근대의 경험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 세상이 부서졌으니 문학의 형식도 부서져야 한다.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마치 카메라 렌즈를 돌리는 것 같아요. 이전 작가들이 안정적인 풍경을 찍었다면 이 모더니즘 작가들은 렌즈를 확 돌려서 한 개인의 불안하고 초현실적이고 조각난 내면 세계로 줌인한 거죠. 세상을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흔들리는 개인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인상이죠. 그 의식의 흐름 기법 있잖아요. 그걸로 소외감, 불안함 같은 내면을 끝도 없이 파고들었고요. 또 박태원 같은 작가는 도시를 어슬렁거리는 산책자가 되어서 경성의 거리와 사람들을 마치 카메라로 찍어내듯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냈습니다. 자, 현실을 고발하는 리얼리즘, 내면을 파고드는 모더니즘. 근데 만약에 문학의 목적이 그런 게 다 아니라고 한다면요. 사회를 바꾸거나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문학의 전부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이 세 번째 길, 순수 문학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거친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오직 잘 다듬어진 우리말, 그 언어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 속에서 문학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순수 문학 운동의 중심에 구인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9명의 작가들이 모인 거예요. 이들은 문학은 이념의 도구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오직 예술성 그 자체,
서정성을 추구했던 일종의 문학 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사회를 비판하는 것만이 저항은 아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대일수록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갈고 닦아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문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저항이라고 본 거죠. 자, 리얼리즘, 모더니즘, 순수 문학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창작했던 이 시대는 과연 우리 한국 문학에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정리해보면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문학은 이렇게 세 갈래의 길을 냈습니다.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혼란스러운 자아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거나 아니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언어의 아름다움을 꿋꿋이 지켜내거나.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 극심한 억압의 시대가 오히려 문학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학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80여 년 전의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때 작가들이 마주했던 그 질문, 이런 시대의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오늘날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의 예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1920년대와 3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흐름이죠. 바로 카프 문학입니다. 네, 카프. 청소년을 위한 현대 문학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와, 제목부터가 조선 만방의 부당한 식민지 현실을 고아노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설적이죠. 네, 이것만 봐도 당시 문학이 그냥 글 쓰는 걸 넘어서 시대의 아픔을 막 드러내고 변화를 외치는 그런 절박한 목소리였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임무는 이 카프라는 게 도대체 뭐였고 왜 그때 등장했으며 또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카프,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은요, 그냥 문학단체 이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암울했던 식민지 현실 속에서 문학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 그 흔적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고민의 흔적. 네, 문학이 사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걸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제일 궁금한 건 왜 카프가 나타났을까 하는 점인데요. 자료를 보면 시대 상검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그 현실의 고통이죠. 극심한 고통. 고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일제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요. 그런 수탈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땅 잃고 도시 빈민이 되거나 아예 해외로 떠도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 삶의 터전을 잃는 거군요. 네. 또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도 생겨났는데 뭐 착취 구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문학이 그냥 아름다움만 노래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거기에다가 또 국제적인 영향도 무시 못해요. 특히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 아, 러시아 혁명 성공이요. 네, 이게 당시 전 세계 지식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자 어떤 영감을 준 사건이었죠. 사회주의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가능성이요? 네, 특히 우리로서는 3.1운동이 좌절된 이후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던 조선 지식인들한테는 이 사회주의 사상, 또 그걸 담은 문학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처럼 보였던 거죠. 아하. 그런 절박한 현실 인식하고 새로운 사상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1925년에 결성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건가요? 초기 멤버들이 궁금한데요. 카프는 사실 두 그룹이 합쳐진 거예요. 사회주의 문학을 지향했던 염군사라는 단체가 있었고 또 사상 연구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던 파스큘라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아, 염군사랑 파스큘라. 네. 시작은 약간 달랐지만 큰 틀에서는 문학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알리고 또 사회 변혁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는 같았습니다. 목표는 같았군요. 네. 초기에는 주로 이제 일본 유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사람들, 뭐 김기진이나 박영희 같은 지식인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카프 문학이 처음부터 쭉 같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경향파라는 흐름에서 시작해서 뭔가 변화를 겪었다, 방향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카프가 만들어지기 전이나 아니면 카프 초기 문학까지 포함해서요. 좀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을 묶어서 신경향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경향파? 네, 대표적인 작가가 최서혜인데요. 아, 최서혜 작가, 탈출기, 홍염 이런 작품들. 맞습니다. 그 작품들 보면 정말 뭐랄까 작가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극도의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을 정말 숨막힐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내요. 그 분노나 절망감이 너무 강해서 읽는 사람이 그냥 압도될 정도죠. 와, 그 처절함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프는 이런 개인적인 고통을 그리는 데서 좀 더 나아가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신경향파 문학이 현실의 참혹함을 강렬하게 보여주긴 하는데 그 해결책은 좀 뭐랄까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 아니면 그냥 막연한 탈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탈출기에서도 주인공이 가족 버리고 떠나는 걸 무슨 사회 변혁의 길처럼 이야기하긴 하지만 좀 더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방향성은 부족했죠. 그런데 1927년 이때 카프가 공식적으로 문해운동의 방향 전환을 선언합니다. 방향전환 선언이요? 네, 이때부터는 문학이 그냥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무산계급 의식,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각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무기요. 문학이 무기가 된다. 네, 소위 볼세비키화를 외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아주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문학운동을 펼치려 한 거죠. 전의의 눈으로 세계를 보라. 이 구호가 당시의 지향점을 딱 보여줍니다. 와, 정말 급진적인데요. 문학이 혁명의 무기라니. 그럼 이런 이념적인 방향전환이 실제 작품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소설, 시, 희곡 등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여러 장르에서 이런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설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향파의 최서혜와는 좀 다르게 조명희의 낙동강, 이게 1927년 작품인데 이런 작품은 사회주의 운동가의 투쟁과 죽음,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 모습, 이런 걸 그리면서 방향 전환 이후의 경향을 보여줘요. 아,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그렇죠. 이념적인 지향성이 드러나는 거죠. 특히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다룬 소설들이 또 주목할 만한데요. 노동자 소설이요? 네. 예를 들어 송영애의 교대 시간. 1930년 작품인데 일본 탄광을 배경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착취를 고발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인 노동자랑 조선인 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자본가에 맞서는 그런 연대의 모습까지 그립니다. 오, 국적을 넘어서는 연대. 네, 계급적 연대를 보여준 거죠. 아까 자료 보니까 실제 노동자 출신 작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북명이라는 작가입니다. 함흥에 있는 질소비료 공장 노동자였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귀모도모 탱크라는 소설이 있어요. 1932년 작품인데 이게 정말 생생합니다. 어땠길래요? 유독가스가 막 가득 찬 텐트를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청소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현실하고 또 여기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과정을 그렸어요. 이건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쓰기 힘든 그런 리얼리티죠. 문학이 현장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시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시라는 장르로 이런 계급의식이나 투쟁 정신을 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역시 그 민중의 고달픈 현실, 또 저항 의지 이런 걸 담으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박세영 시인처럼 식민지 민중의 그 궁핍한 삶 자체를 좀 애처롭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점차 계급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죠. 예를 들어서 박파령 시인의 궐기라는 시를 보면요. 피로한 백성의 위에 무겁게 내린 입김처럼 이제야 깨어 일어날 때냐 이렇게 노래하면서 잠든 민중을 깨우려는 시인의 아주 적극적인 사명감 같은 걸 보여줍니다. 아, 시인의 사명감. 자료에 보니까 조선의 발렌티노라는 별명으로 소개된 임화 시인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셨다고. 아, 임화. 네. 카프의 핵심 이론가이자 또 시인이었죠.
잘생긴 외모 덕분에 대중적인 인기도 꽤 있었다고 해요. 그의 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장편 서사시인데요. 이게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오빠를 기다리는 여동생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네.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서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급적인 현실인식하고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기법을 활용해서 상당히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 서정과 현실 인식을 결합.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의 삶은 해방 후에 월북했다가 결국 숙청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죠. 그의 시에는 그런 시대적 고민과 개인적인 서정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극적인 삶이네요. 희곡 분야도 활발했군요. 아무래도 연극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희곡 역시 카프 문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었어요. 김영팔의 싸움, 1926년 작품인데 이건 제목 그대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대립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요. 네. 송영의 희곡들은 특히 풍자성이 아주 강합니다. 1년 365일, 1931년 작품인데 이런 작품에서는 민족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위선적인 자본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웃어요. 아, 풍자. 네. 반면에 노동자들은 가난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극, 춘향전 같은 데서 양반 조롱하는 그런 풍자 정신하고도 좀 연결되는 면이 있어요. 오, 전통과의 연결고리도 있군요. 정말 다양한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카프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애썼네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도 뚜렷하고 강령까지 내세운 문학운동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논쟁들이 소개되어 있던데요. 이게 좀 더 파고들 만한 지점 아닌가 싶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카프가 그냥 하나의 목소리만 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문학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정말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카프 문학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내용과 형식 논쟁입니다. 내용이냐, 형식이냐. 아, 이거는 문학사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 같은데요. 카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딪혔나요? 이것도 주로 박영희하고 김기진, 이 두 중심 인물 사이의 논쟁이었어요. 박영희는 사회주의 이념, 즉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형식은 그냥 그걸 효과적으로 담는 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내용 우선주의? 네, 반면에 김기진은 문학은 이념 전달 도구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예술적인 형식과 완성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맞섰죠. 김기진은 박영희식 소설들이 너무 이념만 앞세워서 서리걷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아, 서로 비판도 하고. 그렇죠. 결국 카프 전체적으로는 내용, 즉 이념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좀 기울어지긴 했지만 이 문학의 본질, 또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이들의 고민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진지한 고민이었겠네요. 대중화 논쟁도 있었다고요? 이건 또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이것도 역시 김기진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또 김기진이요? 네, 김기진이 보기에 카프 문학이 너무 어렵고 구호만 외치니까 정작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나 농민, 이 대중들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말하자면 대중 친화적인 작품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심지어 당시 유행하던 연애소설이나 탐정소설 같은 통속적인 장르의 형식이라도 빌려와서 사회주의 메시지를 담자, 이렇게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와, 그거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반응은 어땠어요? 임화 같은 다른 이론가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작가가 대중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을 이끌고 계몽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아, 이끌어야 한다. 결국 카프 문학이 누구를 위해 또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의 긴장,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계속되는 고민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논쟁도 짧게 언급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었나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당시의 소련에서 공식적인 문해 창작 방법론으로 채택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 넘어서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미래상,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까지? 네. 카프 내부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건가 논의가 시작되긴 했는데 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도 전에 카프 자체가 해체되면서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냐, 형식이냐, 대중에게 맞출 거냐, 이끌 거냐. 아,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혔군요. 그런데 이런 내부 논쟁과는 별개로 결국 카프는 해체되었다고 나오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탄압이었겠죠? 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뭐 내부적인 노선 갈등 같은 문제도 없진 않았겠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 탄압이 정말 극심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카프는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탄압이 심해졌군요. 네. 특히 1931년하고 1934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검거 사건, 이른바 카프 검교 사건이 아주 치명타였죠. 2차 검거 사건이 연극 공연 중기랑 관련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레마르크의 유명한 반전 소설 있잖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 네네. 그걸 각색해서 연극으로 올리려고 준비하다가 관련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건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되고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100여 명이요? 와. 네, 이 사건으로 카프 조직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죠. 결국 1935년에 일제의 강요로 공식적인 해산계를 제출하면서 11년간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격동의 역사가 꽉 들어차 있네요. 그럼 이 카프 문학,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여러 평가를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카프 문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무엇보다 카프가 당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문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을 꿈꿨다. 이 점을 높이 사죠. 네, 현실 참여. 그렇죠. 이전까지 문학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자, 농민의 삶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했다는 점. 이건 분명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비판조린 시각도 만만치 않죠. 물론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비판은 역시 문학이 지나치게 특정 이념, 즉 사회주의 이념의 도구가 되면서 예술 고유의 자율성이나 깊이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아, 예술성의 문제? 네, 이념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인물이나 사건이 너무 틀에 박힌 듯이 좀 도식적으로 그려지거나 문학의 그냥 선전 구호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이죠. 특히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고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 형식 논쟁이나 대중화 논쟁 자체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성과 문학적 예술성 사이의 그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교차하는 그런 문학운동이었네요. 오늘 카프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냥 교과서 속에 나오는 딱딱한 용어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절박함, 또 뜨거운 열망, 그리고 깊은 고민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거리를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카프 작가들은 문학을 사회를 비추고 또 변화시키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학, 혹은 좀 더 넓혀서 예술이나 미디어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카프 시대와는 뭐 전혀 다른 이 시대에 현실을 고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무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시대는 달라졌지만 예술과 사회의 관계, 또 메시지와 형식의 조화,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네. 카프가 던졌던 그 질문들, 예를 들어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데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오늘날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카프의 그 치열했던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 그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소년을 위한 현대 문학사의 오부, 문학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싹트다 부분입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정말 그 암울한 그림자를 가장 짙게 드리웠던 시기인데요. 네, 그렇죠. 사회 전체가 아주 큰 경랑 속에 있었죠. 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 시기에 우리 문학은 오히려 뭐랄까 폭발적으로 다양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대 배경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은 정말 극에 달했고요. 또 세계 대공황 여파로 경제는 휘청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본주의는 또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런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문학가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또 펜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하듯이 이 자료가 당대 문학가들의 치열했던 고민과 선택을 크게 세 갈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 맨 얼굴을 드러내려 했던 리얼리즘. 네, 리얼리즘. 그리고 둘째는 도시의 감각이나 내면 풍경 같은 것을 새로운 형식에 담아내려 했던 모더니즘. 그렇죠, 형식미.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나 이념의 어떤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문학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 했던 순수 문학. 이렇게 세 가지죠. 네, 맞아요. 이 세 흐름이 어떻게 서로 막 부딪히고 또 섞여 나갔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진 무대, 당시 시대 분위기부터 좀 더 생생하게 느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때가? 1930년대는 정말 뭐랄까 숨막히는 시대였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일제는 치안유지법부터 시작해서 보호관찰법, 심지어 사상범 예방 구금령 같은 것까지 만들어서 사상 통제를 극도로 강화했죠. 아, 정말 법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네요. 네. 특히 만주사변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대륙 침략 야욕을 드러내면서 사회 분위기는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그런 억압 속에서도 저항의 움직임은 있었던 거죠. 자료에 보니까 1929년 원산 총파업이나 1930년 평양 고무공장 파업 같은 노동운동 기록도 있던데요. 그럼요. 그런 저항이 있었죠. 동시에 또 세계 대공황의 여파가 조선에도 미쳐서 경제적 고통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 같은 사상에 주목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자본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아주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전통적인 농촌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아, 도시화. 네, 공장, 백화점, 카페 같은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계도 점점 복잡하게 변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와 모순, 또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현실, 이게 바로 1930년대 문학이 피어난 어떤 토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복잡한 현실을 문학은 어떻게 담아내려 했을까요? 첫 번째 흐름, 리얼리즘부터 한번 살펴보죠. 말 그대로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진정한 현실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리얼리즘 작가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숨겨진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시대의 본질, 이런 걸 드러내고자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변형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평범한 인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그 계층이 처한 어떤 보편적인 상황이나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형적인 식민지 농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농촌 현실 전체를 보여주려는 그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시 농촌의 현실과 민중의 삶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전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리얼리즘 안에서도 방향이 좀 갈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계급 문제라던가 사회 변혁의 전망 같은 걸 담으려 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 병폐나 인간성 파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파헤친 비판적 리얼리즘이죠. 사회주의 리얼리즘 하면 역시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1920년대 후반부터 활동했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1930년대에 들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이론, 그러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내세우면서 창작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이기영의 고향, 1934년이 꼽히고요. 네, 고향은 당시 사화주의 리얼리즘이 추구했던 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지식인 주인공 김희준이 일본 유학 후에 피폐해진 고향 농촌으로 돌아와서요. 농민들을 계몽하고 또 조직해서 일제와 지주들의 착취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아,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농민들이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고 함께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변혁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작품 속에서 그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 조직인 둘의 정신하고 새롭게 유입된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를 대비시키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둘에는 우리 전통의 공동노동 조직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작품과 작가 이기영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그의 행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군요. 또 다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예로는 한솔야의 황혼 1936이 있군요. 이 작품은 노동자들의 삶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황혼은 여성 노동자 여옥이라는 인물이 공장에서 겪는 고난과 투쟁, 그리고 지식인 김경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급의식을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네. 흥미로운 건 여옥이 단순히 연애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경재의 좀 안일한 현실 인식을 비판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죠. 이게 당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추구했던 어떤 새로운 인간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어떤 변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했다면 비판적 리얼리즘은 당대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좀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염상섭의 3대 1931이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데요. 그렇습니다. 3대는 제목 그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1920년대에서 30년대 조선 사회의 복합적인 모순을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이죠. 네. 봉건적 가치관에 젖어서 재산에 집착하는 할아버지 조이관, 또 개화기 신문물을 받아들였지만 위선적인 아버지 조상온, 그리고 식민지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지식인 손자 조덕기, 이 인물들의 갈등 속에 가치관의 충돌, 세대 갈등, 재산 상속 문제,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고향이 농촌을 무대로 했다면 3대는 도시를 배경으로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대비되네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작품이 당대 현실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비판적 리얼리즘의 또 다른 중요한 작가로는 채만식을 들 수 있는데요. 그의 탕류 1937은 정말 가슴 아픈 작품입니다. 군산이라는 구체적인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하죠. 초봉이라는 여성이 가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기심,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죠. 돈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그 초봉의 삶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비정한 속성,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개인의 고통을 고발하는 것 같아요. 네, 채만식은 또 특유의 풍자 기법을 아주 잘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하태평춘 1938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태평성대로 여기는 친일지주 윤직원 영감이라는 인물을 통해 시대를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세태를 아주 신랄하게 비꼬죠. 풍자. 네, 이런 풍자 역시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리얼리즘의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리얼리즘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 살펴볼 모더니즘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표현 방식 자체에 혁신을 가져오려 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1930년대 도시 문명에 발달하면서 함께 등장한 어떤 새로운 감수성, 예를 들면
도시인의 고독감이라던가 불안 심리, 파편화된 내면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걸 포착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실험적인 기법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탐구했죠. 네. 하지만 이게 서구 모더니즘을 그대로 이식하기에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형식 실험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자료에서 이걸 식민지 조선에서 피어난 슬픈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슬픈 모더니즘. 모더니즘 하면 역시 천재신 이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의 소설 날개 1936, 나 종생기 1937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문장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구조까지 기존의 소설 문법을 완전히 뒤엎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상은 분열된 자아, 그리고 소외된 지식인의 내면 풍경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나 자동 기술법 같은 아주 낯선 기법들을 통해서 그려냈습니다. 날개의 주인공 나는 아내가 벌어오는 돈에 기생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가 소설의 형식 자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는 그 유명한 문구처럼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불안과 소외를 시대를 초월해서 날카롭게 포착해냅니다. 어쩌면 그 파격적인 형식 자체가 식민지 현실에 대한 그의 어떤 절망적인 발언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상이 어떤 내면의 분열에 집중했다면 또 다른 모더니스트 박태원은 도시 풍경 자체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데 주목했군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1934 같은 작품이 그렇죠. 네, 박태원은 고현학, 고현실, 모더놀로지라는 방법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대의 풍속이나 세태, 도시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 고현학? 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서울 거리를 목적 없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 구조보다는 도시인의 일상과 내면 풍경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죠. 그의 또 다른 소설 천변풍경 1936은 더 나아가서 청계천 주변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단편들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준다고요. 맞습니다. 여러 인물들의 짧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쭉 늘어놓으면서 193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관찰자적 시점이나 몽타주 기법 역시 모더니즘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 분야에서는 김기름 시인의 기상도 1936 같은 작품들이 이미지이즘이나 주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문명 비판과 도시적 감각을 새로운 시 언어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흐름, 순수 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과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데요. 사회 현실 고발이나 형식 실험보다는 문학 본연의 가치, 그러니까 언어의 아름다움, 섬세한 감정 표현, 순수한 서정성, 이런 걸 추구했던 경향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향은 부분적으로 카프 문학이 보여준 좀 지나친 이념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문학이 정치적 구호나 이념 전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죠. 또한 점점 더 가혹해지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는 역설적으로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려는 듯이 문학 고유의 아름다움과 순수성 속으로 이렇게 침잠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시인으로 김영울랑 시인을 들 수 있겠네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같은 구절을 보면 정말 언어를 보석처럼 다듬어서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상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정지영 시인 역시 이 계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입니다. 그의 시들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말 극도로 살린 섬세하고 감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철저히 절제된 언어로 독보적인 서정세계를 구축했죠. 네. 향수에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는 감각적인 묘사나 특히 유리창 1930에서 죽은 아이를 그리는 방식은 정말 탁월합니다. 아, 유리창.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창문에 어린 입김 자국, 언날개를 파닥거린다고 표현했죠. 그걸 보면서 아이의 환영을 느끼는 장면은 와,
정말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감각적이면서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언어 자체의 어떤 조형미와 음악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울림, 여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이 시기 모더니즘과 순수 문학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던 문학동인으로 구인회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33년에 결성되었는데 이상, 박태원, 정지용, 이태준, 김기름 등등 당대 정말 최고의 문제들이 모여서 활동했죠. 아, 구인회.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네요. 이들은 카프의 이념 중심적인 문학관에 반대하면서 문학의 자율성이나 예술성, 또 새로운 기법적인 탐구를 강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1930년대 문단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료는 평가하고 있네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리얼리즘, 모더니즘, 순수문학이라는 이 세 가지 흐름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딱 나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 세계 안에서도 여러 경향이 섞여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소설가 이태준 같은 경우는 섬세한 문체로 순수 문학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당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과 비판 의식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았겠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복잡성을 더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전향 문학이죠.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특히 카프 해산 전후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작가들이 사상적 변화를 겪거나 혹은 강요당하면서 다른 방향의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전향이라는 이 현상은 식민지 말기 문학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남천의 경영 1939년이나 최명익의 신문 1939년 같은 작품들은 바로 이 전향한 지식인의 내면적 갈등과 심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향이 과연 작가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타협이었는지 그 평가는 여전히 좀 복잡하고 논쟁적입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렸던 식민지 지식인들의 고뇌와 상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아까 언급된 한설ля나 이기영처럼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 작가들의 해방 이후 행정 역시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와 맞물려서 매우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시대 문학을 단순히 문학 사조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복잡하죠. 결국 어목했지만 동시에 또 역동적이었던 그 시절에 작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과 예술적 양심에 따라서 치열하게 응답하려 했던 것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응답의 방식은 달랐지만 리얼리즘, 모더니즘, 순수문학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식민지 현실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예술의 의미를 묻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1930년대와 40년대 한국 문학이라는 때로는 비옥했지만 때로는 험난했던 정원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변화를 꿈꿨던 목소리, 도시 문명의 이면과 개인의 내면을 파고든 새로운 시선, 그리고 혼돈 속에서도 언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 했던 순수한 열정까지 정말 다양한 생각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또 싹 텄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 작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문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저항하고 또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치열했던 고민과 빛나는 성취는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버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기록하고 이야기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해요. 문학이 가진 힘, 시대를 초월하는 그 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죠.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여정의 작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